늦가을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울 외곽의 주택가를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은 고요했다. 새벽 5시, 김도연은 익숙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낡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길목에 스쿨버스를 세웠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도연은 한때 촉망받던 국어 교사였다.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교육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다.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아들 준영이 있었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 준영이가 등굣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영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교직을 내려놓고 스쿨버스 운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준영이가 다니던 학교를 오가며 아들을 기억하고 그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녀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들을 잡았다. 낡은 아파트는 먼지로 가득했고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녀는 준영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준영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준영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녀의 품에 안겼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영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쌀쌀한 새벽 공기 속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활기였다. 도연은 무심하게 핸들을 돌렸다. 그때 버스 앞길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멈춰 섰다. 버스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2마리의 거대한 점원 셰퍼드였다. 녀석들은 늠름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K9 경찰견들이었다. 녀석들의 이름은 알파와 브라보. 알파는 용맹하고 대담했으며 브라보는 침착하고 영리했다. 그들은 평소 학교 주변에서 훈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녀석들은 버스를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길을 비켜주려 하지 않았다. 뭐야, 왜 길을 안 비켜줘?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도연은 답답했다. 늦으면 학교에 지각한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녀석들에게 소리쳤다. 알파 브라보, 빨리 길 비켜.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알파와 브라보는 도연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은 버스 앞을 막아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도연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간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가지마 위험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도연은 녀석들의 행동에 의아했다. 평소라면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녀석들이 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버스를 막아서는 걸까? 그때 알파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또아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도연은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3년 전 준영이의 사고 현장에서 희미하게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준영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에도 비슷한 문양이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개들은 단순한 K9 경찰견이 아니다. 녀석들은 3년 전 준영이의 사고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녀석들은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안 돼, 빨리 학교에 가야 한단 말이야. 아이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도연은 아이들의 재촉에 마음이 급해졌다. 그녀는 버스 문을 열고 녀석들에게 다가갔다. 알파와 브라보는 도연을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특정 방향을 향해 잡아 끌었다. 녀석들의 몸은 늠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녀석들은 마치 준영이의 흔적을 찾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이봐, 왜 이러는 거야? 놓아줘. 도연은 녀석들을 뿌리치려 했지만 녀석들은 놓지 않았다. 알파와 브라보가 이끈 곳은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는 낡고 허름한 공터였다. 공터는 쓰레기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녀석들은 공터 한 구석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상자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증거. 도연은 상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상자 옆에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 빗물에 젖어 희미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다. 준영이에게. 도연의 손이 떨렸다. 3년 전 준영이의 사고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개들이 준영이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도연은 비디오 테이프를 움켜쥐었다. 녀석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그때 버스 안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버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버스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다. 엔진은 굉음을 내며 심하게 흔들렸다.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다. 도연은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아이들아, 어서 버스에서 내려, 빨리.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버스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연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다. 그때 버스 옆을 지나가던 낡은 트럭 한 대가 버스 정류장을 덮쳤다. 트럭은 난폭하게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고 낡은 나무 상자가 산산조각 났다. 비디오 테이프도 흙탕물 속으로 나뒹굴었다. 도연은 경악했다. 트럭 운전수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도연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3년 전 준영이의 사고 현장에서도 본 적이 있는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남자. 그는 3년 전 준영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트럭은 도주했다. 도연은 흙탕물 속에 나뒹구는 비디오 테이프를 움켜쥐었다. 비디오 테이프는 흙탕물에 젖어 희미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다. 준영기에게 3년 전 준영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알파와 브라보가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 흙탕물 속에 나뒹굴던 비디오 테이프를 움켜쥔 도연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3년 전 준영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 낡은 테이프 안에 담겨 있을 터였다. 알파와 브라보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녀석들의 눈빛은 마치 우리를 믿어줘.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도연은 녀석들이 단순한 K9 경찰견이 아니라
준영이의 마지막 흔적이자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메신저임을 직감했다. 도연은 아이들을 무사히 학교에 보내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흙탕물에 젖은 비디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테이프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다행히 손상되지는 않은 듯했다. 그녀는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다. 플레이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3년 전 준영이의 등굣길 풍경이 나타났다.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장난치던 준영이의 모습은 도연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화면 속 준영이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준영이를 향해 돌진했다. 끼익광!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준영이는 채치어 쓰러졌고 승용차는 그대로 도주했다. 도연은 비명을 질렀다. 화면 속에서 준영이의 마지막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화면은 멈췄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면이 다시 움직이더니 승용차가 도주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승용차의 번호판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운전수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도연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3년 전 준영이의 사고 현장에서도 본 적이 있는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남자. 도연은 그 남자를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최진우, 대형 운수회사 블랙트랜스의 트럭 운전수였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운전수 행세를 했지만 그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승용차가 도주하는 장면이 아닌 알파와 브라보가 사고 현장 근처를 수색하는 장면이었다. 녀석들은 준영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와 함께 작은 USB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뱀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알파와 브라보는 USB를 물고 어딘가로 향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공격당했다. 남자들은 녀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USB를 빼앗아 도주했다. 알파와 브라보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리고 그들의 목덜미에 뱀 문신이 새겨졌다.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알파와 브라보가 3년 전 준영이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녀석들은 준영이의 마지막 흔적과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녀석들이 버스를 막아섰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던 것이다. 녀석들은 3년 동안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도연은 비디오 테이프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영이의 마지막 유언이자 알파와 브라보가 3년간 지켜온 진실이었다. 진우의 죽음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최진우가 박수연 형사의 딸인 준영이를 살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도연은 곧장 김영철 경위에게 연락했다. 김영철 경위는 3년 전 준영이의 사고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도연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최진우가 범인이었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니. 블랙 트랜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운수 회사였지만 실상은 아난타 조직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약 밀매와 인체 실험을 통해 초인을 만들려던 잔혹한 조직입니다. 준영이의 죽음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 박수연 형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수연 형사의 딸 준영이를 이용해 박수연 형사를 유인하려 했던 거죠. 김영철 경위의 고백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3년 전 남편의 동료였던 박수연 형사의 죽음 또한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것이었다니. 그리고 준영이는 박수연 형사를 제거하기 위한 미끼였다니. 도연은 분노에 휩싸였다. 김영철 경위는 즉시 최진우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최진우는 이미 자신의 뒤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비호 세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도연은 알파와 브라보를 끌어안았다. 녀석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녀석들은 3년 동안 진실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도연은 녀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진우의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스쿨버스 운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영이의 어머니이자 정의를 수호하는 그림자 수호자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하 연구실은 총성으로 가득 찼다. 이강철의 조직원들은 썬더를 향해 총을 난사했고 준호는 필사적으로 썬더의 앞을 막아섰다. 썬더는 철창 안에서 발버둥 쳤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썬더의 눈에서 광기 너머의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도움을 갈구하는 절규였다. 5년 전 썬더가 자신에게 던졌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이 미친 개새끼를 죽여버려. 펜던트도 내놔. 이강철이 소리쳤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준호는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썬더의 철창 앞을 지켰다. 썬더는 준호의 보호에 반응하듯 철창을 향해 몸을 비볐다. 녀석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썬더는 마치 준호에게 자신의 고통과 기억을 전하려는 듯 철창에 코를 들이대고 낑낑거렸다.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5년 전 그날 썬더가 미친 듯이 날뛰던 그 순간 썬더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 그리고 그 목걸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금속 조각. 그 금속 조각은 박수연 형사의 몸에서도 발견되었다. 금속 조각에는 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지금 그가 쥐고 있는 펜던트의 문양과 똑같았다. 썬더는 왜 변했던 걸까? 왜 그날 그렇게 날뛰었던 걸까? 펜던트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모든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준호는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 빛은 지하 연구실의 어둠을 밝히는 듯했다. 펜던트의 빛은 썬더의 목에 걸린 목걸이 그리고 철창을 향해 뿜어져 나갔다. 썬더의 목걸이에서 뱀 문양이 반응하듯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젠장 저게 뭐야? 이강철이 소리쳤다. 조직원들은 펜던트의 빛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썬더의 눈빛은 이제 광기 대신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혜로 빛나기 시작했다. 녀석은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썬더는 준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철창 안의 낡은 서랍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랍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썬더의 행동에 단서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하나를 김영철 경위에게 넘겨주고 썬더의 철창문을 열려 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준호는 썬더의 펜던트를 철창문에 가져다 댔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이강철과 조직원들은
경악했다. 이럴 수가. 문이 열렸어. 준호는 망설임 없이 철창 안으로 들어섰다. 썬더는 준호를 보자마자 낮은 낑낑거림으로 반가움을 표했다. 녀석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다. 썬더는 준호의 발치를 맴돌며 낡은 서랍장으로 이끌었다. 서랍장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오래된 수첩이 들어있었다. 수첩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겉표지에는 박수연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박수연 형사의 수첩이었다. 찾았다. 이강철이 소리쳤다. 그는 썬더가 찾은 것을 보고 뒤늦게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이강철은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준호는 썬더의 도움을 받아 이강철의 공격을 피했다. 썬더는 이강철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했지만 준호가 제지했다. 그는 썬더에게 이강철을 공격하는 대신 자신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썬더는 준호의 명령에 복종하듯 이강철에게서 물러났다. 준호는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에는 박수연 형사가 남긴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준호의 잊고 싶었던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었다. 오늘 나는 블랙 드래곤 조직의 실체를 알아냈다. 그들은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메가 프로젝트라는 비밀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을 만들려 했고 그 실험에는 썬더가 이용되었다. 썬더는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다. 썬더의 공격적인 성향은 그들의 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부에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눈치챈 듯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썬더가 단순히 미쳐버린 것이 아니었다. 썬더는 박수연 형사와 함께 오메가 프로젝트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썬더의 광기는 그들의 실험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의 발현이었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두목은 이강철이었다. 그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썬더에게 이상한 약물을 주입하여 썬더의 공격적인 성향을 더욱 극대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썬더의 목걸이에 뱀 문양 펜던트를 숨겨두었다. 그 펜던트는 썬더의 뇌파를 조종하는 장치였다. 썬더는 그들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썬더는 그날 이강철의 조종에 의해 움직였던 것이다. 썬더는 준호를 공격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썬더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수연 형사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다가 이강철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썬더의 목에 걸린 뱀 문양 펜던트는 썬더를 조종하는 장치이자 그들의 비밀을 감추는 도구였던 것이다. 준호는 이강철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놈이 박수연 형님을 죽이고 썬더를 괴물로 만들었어. 이강철은 비웃듯이 웃었다. 이제야 알게 됐나. 너무 늦었어. 썬더는 이제 내 통제에 있어. 내 놈도 이 미친 개새끼도 모두 여기서 죽을 줄 알아. 이강철은 썬더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썬더의 뇌파를 조종하려 했다. 준호는 썬더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이강철의 손목을 잡았다. 썬더는 준호의 보호에 반응하듯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이강철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썬더의 눈빛은 광기 대신 준호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때 하나가 준호의 옆으로 다가왔다. 하나는 썬더의 철창문을 열고 썬더에게 다가갔다. 썬더는 하나를 보자마자 몸을 낮췄다. 녀석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하나는 썬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썬더는 하나에게 얼굴을 비볐다. 썬더는 하나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한 사랑에 반응하고 있었다.
하나의 순수한 마음이 썬더에게 주입된 약물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듯했다. 이강철은 경악했다. 이럴 수가, 이 꼬마가 썬더를 진정시켰다고. 말도 안 돼. 준호는 썬더와 하나의 기적 같은 교감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하나는 썬더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악몽을 깨고 썬더의 진정한 본성을 되찾아준 것이다. 썬더는 이제 더 이상 통제불능의 괴물이 아니었다. 썬더는 그의 충직한 파트너였다. 이강철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썬더와 하나, 그리고 준호를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빗발쳤다. 준호는 하나와 썬더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썬더는 준호의 앞을 막아섰다. 녀석은 준호의 몸에 총알이 박히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았다. 썬더, 준호는 절규했다. 썬더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녀석의 눈빛은 희미해져 갔지만 그 속에는 준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썬더는 준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은 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그 순간 지하 연구실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였다. 김영철 경위가 준호의 위치를 추적하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이강철과 조직원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강철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주하려 했다. 놔두지 마, 준호는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썬더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지하 연구실은 총성과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강철은 썬더의 희생으로 준호의 눈앞에서 도주하려 했지만 준호는 그를 놓아줄 수 없었다. 썬더의 피가 흥건한 바닥을 보며 준호의 심장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썬더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썬더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준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이강철, 멈춰.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지하로 진입했고 총소리가 맹렬하게 울려 퍼졌다. 이강철의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이강철은 준호를 비웃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준호는 그보다 빨랐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몸을 감싸는 듯했다. 썬더의 힘이 그에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이강철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썬더처럼 민첩하고 강력했다. 이강철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준호의 주먹이 이강철의 얼굴을 강타했다. 이강철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이럴 수가, 내 놈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니. 이강철은 경악했다. 준호는 이강철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내 놈이 박수연 형님을 죽이고 썬더를 괴물로 만들었어. 내 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강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준호의 힘에 압도당했다. 준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강철의 몸을 태우는 듯했다. 이강철은 고통에 절규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은 검게 변색되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장이 이강철을 제압했다. 그는 이강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강철 마약 밀매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이강철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준호를 향해 섬뜩한 눈빛을 보냈다. 이건 끝이 아닐 거야. 너희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강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지하 비밀 연구실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연구실 안에서는 오메가 프로젝트 가해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생체 실험 기록들, 그리고 썬더에게 주입된 약물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수현 형사의 수첩에 담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썬더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준호는 썬더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썬더의 몸은 피투성이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제 광기 대신 평화와 함께 준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썬더는 준호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그가 임무를 완수했음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썬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썬더의 차가워지는 몸을 느꼈다. 썬더는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녀석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썬더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준호는 썬더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썬더는 그에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썬더는 그의 가족이자 그의 삶을 지탱해준 존재였다. 썬더의 희생은 준호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5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박수현 형사의 죽음이 진실로 밝혀졌고 블랙 드래곤 조직의 실체와 그들이 자행한 오메가 프로젝트의 잔혹함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썬더의 희생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날 이후 준호는 하나와 함께 썬더의 마지막을 기렸다. 썬더의 작은 무덤 위에는 하나가 직접 꺾어온 꽃들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썬더의 무덤을 쓰다듬으며 조잘거렸다. 썬더야, 하나랑 아저씨는 이제 괜찮아. 썬더가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고마워. 썬더. 하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하나의 따뜻한 온기가 준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준호는 하나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썬더는 죽었지만 썬더가 남긴 사랑과 용기는 준호와 하나에게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펜던트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것은 썬더의 영혼이 그의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펜던트에 새겨진 뱀 문양은 이제 더 이상 불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썬더의 희생을 상징하는 문양이자 준호의 새로운 사명을 상징하는 문양이 되었다. 준호는 다시 경찰복을 입었다. 그는 썬더와 박수현 형사의 억울함을 풀고 세상의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데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하나가 있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썬더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형사가 아니었다. 썬더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수호자였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재준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준우를 짓눌렀다. 하지만 준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훈의 죽음, 맥스의 고통, 그리고 다리의 간절한 외침.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다리는 준우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김재준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준우는 썬더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김재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김재준은 준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준우는 썬더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김재준은 준우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준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준우는 썬더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김재준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준우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현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김재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준우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김재준은 박지민을 이용해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다리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김재준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준우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준우는 김재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김재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준우를 덮쳤다. 준우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김재준은 준우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동생처럼 여기서 죽어라. 김재준은 준우의 목을 움켜쥐었다. 준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훈과 맥스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다리가 김재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김재준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김재준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다리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다리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다리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김재준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오메가,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준우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김재준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재준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준우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준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준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지윤과 맥스 그리고 박수연 형사의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다리와 구출된 지민이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윤과 맥스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다리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다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준우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썬더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썬더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나는 준우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은 준우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준우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강철과 박수연 검사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오메가 프로젝트 풀과 뱀의 눈물레를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준우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준우는 경찰직을 사퇴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장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나와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은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준우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로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준우와 하나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준우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준우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즈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준호와 하나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준우와 하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준호는 썬더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준호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준호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준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썬더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하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나는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썬더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나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준호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하나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준호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러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썬더의 희생과 박수현 형사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하나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썬더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썬더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썬더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김준호는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썬더와 박수현 형사, 김형철 경위의 희생이 남긴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경찰직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썬더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썬더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썬더의 힘은 그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물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나와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은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준호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준호와 하나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준호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준호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물을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준호와 하나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준호와 하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준호는 썬더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준호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준호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준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썬더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하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나는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썬더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나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준호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하나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준호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알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썬더의 희생과 박수현 형사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하나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썬더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썬더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썬더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